발표할 주제는 리해빌리테이션 프로토콜 for total ankle arthroplasty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평균 8시간 이상 활동을 합니다. 걷거나 서거나 이러한 균형을 잡는 동작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발목 관절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관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으로 인해 혹은 노화로 인해 관절염으로 인해서 발목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보존적 치료로는 자연 치료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진행하는 수술이 발목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말기 발목 관절염에 대한 치료 시행인데 수술하는 방법은 티비아의 아래쪽과 그리고 탈루스 위쪽 부분의 염증 부위를 깎아내고 그 안에 폴리에틸린이라는 성분의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발목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은 TKR이든 THR보다 이제 인공관절 수명이 짧고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고령 인구들에게 많이 권장드리는 수술입니다. 재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단계별로 운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직후 2주까지는 부종 관리와 안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목발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걷는 방법들을 이제 치료사가 직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처음에 수술을 하거나 목발이라든지 워커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치료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발목 자체의 운동보다는 유착된 부분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프록시말 쪽 파트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그다음에 코어 쪽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종 관리를 위해서 다리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서 붓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트 베어링은 다리 자체의 체중을 실지 않고 목발 게이트를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ROM입니다. 앵클에 대한 ROM보다는 햄스트링에 대한 ROM을 증진시킵니다. 이유는 환자분들이 침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움직임이 최소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량이 적은 고령인에게 적합한 수술이기에 햄스트링의 ROM을 증가시키는 것을 첫 번째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으니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니플렉션 동작과 이상한 로테이션 동작으로 보상 패턴을 만들어서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환자분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니플렉션 동작 상태에서 게이트를 진행하면은 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커지고 그러면 무릎 통증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 운동입니다. 하지 수술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큐 세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큐 세팅을 진행할 때는 처음에 환자분들은 이 큐에 대한 감각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저는 단순히 다리를 올린다기보다는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뒤꿈치를 밀면서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뒤꿈치를 밀면서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필로우가 눌리게 됩니다. 제가 이 필로우를 잡아 당겼을 때 뺏기지 않으면은 큐에 대한 힘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큐잉을 줄 때 지금 발목 당기고 뒤꿈치 미시고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환자분. 5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시고. 이렇게 처음에 큐 세팅을 통해서 큐에 대한 감각을 먼저 인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큐에 힘을 쓸 줄 안다. 그러면은 다음 운동이 SLR을 통해서 고관절과 함께 협응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밀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 볼게요. 하면은 반대편 무릎 높이까지 올려주시고 내릴 때는 빠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큐에 대한 힘을 느끼면서 발 뒤꿈치가 땅에 닿기 전에 올려줍니다. 발목뿐만 아니라 고관절, 무릎의 협응 운동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SLR은 이렇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브도미널 브레이싱인데 프로토콜에서는 브레이싱을 통해서 코어 운동을 진행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코어 운동이 할로잉 기법이랑 브레이싱이 있는데 처음부터 브레이싱을 하기에는 환자분들이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로잉을 통해서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인지하면은 들이마시는 호흡을 통해서 다이아프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어비도미니스, 펠빅 플로어, 뒤에 있는 등 쪽에 있는 소라카 루마 파샤를 다 밀어내는 브리싱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통증이 5도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대부분 다리를 잘 들어 올릴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3주차 때부터는 관절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목에 대한 RM 운동도 진행하는데 돌지 플렉션이라든지 플란타 플렉션, 인벌전, 에벌전, 에비덕션, 어덕션 등의 앵클,
액션 위주로의 PROM을 진행합니다. 앵클의 ROM을 만들면서 함께 2주차 때 했던 Q에 대한 운동, 햄스트링, 그 다음에 글루머슬, 코어 운동은 지속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연부 조직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수술을 하면은 그 부위에 유착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윙백을 사용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츠를 신은 채 웨이트 베어링은 가능하지만 게이트는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나 샤워를 할 때는 부츠를 잠깐 벗어도 되지만 주무실 때는 부츠를 신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힘줄을 이식한 환자의 경우에는 그 발목과 발에 대한 스트렝스닝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직후 이식된 힘줄은 뼈나 주변 조직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되는 물리치료입니다. 통증과 부종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혈류량을 촉진시켜서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냉찜질과 압박을 병행한 gem스 레디 치료인데, 냉각과 압박을 동시에 적용시켜서 부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중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앵클에 대한 ROM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치료사가 패시브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치료사의 어시스트하에 환자분과 앵클의 ROM을 맞춰 나갑니다. 그 이후에 환자분이 모션을 인지하면은 환자분 혼자서 액티브하게 모빌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팅 포지션에서 발끝에 수건을 걸어둔 상태에서 지그시 당기면서 칼프 머슬이라든지 햄스트링에 대한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 쪽에 수건을 걸어 놓고 몸쪽으로 당기면서 앵클에 대한 돌지플렉션에 대한 ROM 엑서사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츠를 오랫동안 착용하게 되면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감각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토 오프 기간에는 이제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추진력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상 자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의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폐 운동은 상체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는데 하체에 있는 웨이트 베어링을 직접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팔의 운동을 통해서 심폐 운동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스트렝스닝입니다. 룸보 펠빅에 대한 스트렝스닝인데, 할로윈 기법을 통해서 어브도미니스를 활성화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브레싱을 통해서 복강 내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인지시키고 거기에 맞는 재활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로컬 머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플랭크라든지, 그리고 둥굴과 햄스트링을 키울 수 있는 브리지 엑서사이즈를 진행합니다. 단 브리지는 부츠를 신고 부츠를 착용한 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지면에 완전히 닿을 수 있는 닿은 상태로 앉을 수 있게 되고, 발목이 중립 위치에 잘 유지가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발과 발가락 운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뒤꿈치를 닫고 앞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치 도미는 이제 발의 아치를 살릴 수 있는 동작인데, 앞꿈치와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끌고 와서 오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지발가락을 굽히고 나머지 발가락을 펼 수 있는 운동들도 진행하고, 또한 이제 발가락을 벌리거나 모으는 운동들을 통해서 발에 대한 인트린직에 대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부츠를 신은 채 부분 웨이트 베어링을 실었을 때 통증의 정도가 오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목에 대한 ROM이 건축과 비교했을 때 각도가 증가했는지의 지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3단계 후기 회복기 단계입니다. 재활 기간은 6주에서 10주 간격입니다. 후기 회복기 단계에서는 게이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행 부츠를 신고 게이트를 진행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슈레벨러라는 신발을 신고 이제 부츠의 높이를 맞춰서 게이트를 진행해야지 건측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덜 쌓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게이트를 진행하는데, 바로 운동화를 착용해서 게이트를 진행하다기보다는 실내 평평한 바닥 위에서 웨이트 베어링이랑 게이트를 연습해서 익숙해지면은 점진적으로 운동화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주차가 됐을 때는 운동화를 신은 채 완전한 웨이트 베어링으로 전환해서 게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힘줄 이식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3개월 동안은 발목의 저항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금하고 있습니다. 중재입니다. 중재는 중간 회복기에서는
OKC 포지션에서 스트레칭을 했다고 하면은 후기 회복기 단계에서는 CKC 포지션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스탠딩 포지션에서 큐와 햄스트링에 대한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만약에 발목에 부담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긴 수건을 걸어둔 상태에서 벽을 짚고 올리는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도 이제 의자에 다리를 올려서 내 상체를 숙인다기보다는 골반을 뉴트럴 포지션 만들어 놓고 골반을 앞쪽으로 당겨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프닐링 포지션에서 지탱하고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보내면서 반대쪽 환측에 있는 플렉서 머슬을 스트레칭 할 수 있고, 하프닐링 포지션에서 다리를 안쪽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하면은 환측 쪽에 피리포미스까지 같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단계에서는 고정식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츠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후에 익숙해진다면은 운동화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환자분들은 상처가 안 오는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보통 8주 동안에는 이제 수영이라든지 목욕탕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8주 정도는 잡아두고 그 이후에 수영이라든지 이제 목욕탕을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렝스닝입니다. 이 시기에는 발목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하지 전반적인 체중 지지 기능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세라밴드를 통해서 돌지 플렉션이라든지 플라타 플렉션, 그 다음에 인벌전, 에벌전 운동을 진행하여 관절의 안정성과 근력을 회복합니다. 이후에는 단순히 브릿지를 넘어서 짐볼 위에서의 브릿지 동작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하고, 거기에 힙 플렉션 동작을 통해서 롤링 동작을 진행하여 둥근이라든지 햄스트링까지 같이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머신을 병행합니다. 이너 타이어, 아웃 타이어를 이용한 어덕터와 에비덕터들을 근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니 익스텐션 머신과 로마 머신을 이용해서 둥근과 척추 기립근, 그리고 후면사슬 운동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 익스텐션과 햄스트링 컬을 통해서 큐와 햄스트링 머슬을 각각 강화해서 근력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기준입니다. 이 시기가 됐을 때는 붓기가 감소되어 있어야 하고, 운동이나 걷고 난 이후에는 통증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로 전환했을 때 통증이 거의 없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균형 능력이라든지 고유 수용성 감각을 증가시키는 시기입니다. 중재입니다. 이전 단계와 같이 RM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계단 위에 선 자세에서 앵클 돌지 플렉션 스트레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텝박스 위에서 앵클 앞쪽에 체중 지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앞꿈치보다 뒤꿈치가 더 아래쪽에 위치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벽 쪽을 잡고 지그시 내려주십니다. 칼프 머슬까지 스트레칭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심폐지구력은 무리 없이 실내 자전거와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렝스닝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있고 바이라테랄 미니 월스쿼트, 그 다음에 바이라테랄 월스쿼트가 있는데, 이거는 벽에 기대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거나 벽에 기댄 상태에서 월스쿼트를 진행하면은 보다 안정적이게 환자분이 무릎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균형 운동과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양발로 균형을 잡는 연습부터 진행합니다. 양발로 바닥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체중이 분산되는 감각을 입력시키기 위함이고, 눈을 감고 서는 거는 이제 비주얼 부분을 차단을 해서, 비주얼 부분을 차단하면은 베스티뷸라라든지 센소리에 더욱더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 조절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패드라든지 토구나 보수볼을 이용해서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지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준으로는 이제 운동 후에 붓기가 거의 없어야 하고, 운동을 신고 보조기 없이 정상 걸음을 가능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근력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차 늘린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부하 증가를 통해 이제 관절 주변 근육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 다리로 지지하는 연습인데,
이것은 단측 체중 지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서 있는 동작뿐만 아니라 균형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움직임 그리고 습관과 자세 패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는 잘못된 보상 패턴이 생기기 쉬운데 이 시기에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운동량이 늘어난 만큼 자기 관리 능력도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웨이트 베어링은 지지력 있는 운동화를 착용한 후에도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중 부하가 가능합니다. 중지입니다. ROM과 모빌리티 그리고 심폐 운동은 4단계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스트렝스닝은 양발 힐 레이즈, 이거는 카프 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프 레이즈는 플란타 플렉션 동작이기 때문에 GCM이라든지 솔레우스를 강화시켜서 계단을 오른다거나 그 다음에 추진력을 얻거나 달리기를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발 스쿼트는 4단계에서는 월 스쿼트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5단계에서는 일반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진행하실 때 처음 IAP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힙힌지를 교육한 상태에서 스파인의 일롱게이션을 유도하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십니다. 균형 훈련도 4단계에서는 양발로 균형을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5단계에서는 단측성 균형 훈련을 일반 평지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단측성 균형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발바닥과 발목을 통해 지면 감각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무릎과 고관절의 협응 패턴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훈련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운동 중 붓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측성 운동에 대한 적응 능력이 생기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6단계 어드밴스입니다. 재활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이전 단계에서부터 쌓아왔던 기초 근력을 이용해서 근지구력과 파워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와 동일하게 올바른 자세 패턴을 길러줍니다. 운동 강도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붓기와 통증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단측성 균형 훈련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단측성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는 평지에서 균형 훈련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6단계에서는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균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중지입니다. ROM 엑서사이즈는 이전 단계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제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유산소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실내 자전거라든지 수영 위주로의 운동을 진행했다 하면은 이 단계에서는 체중 부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프티컬 트레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스테어 클라이머 그 다음에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단계별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스트렝스닝입니다. 5단계에서도 카프 레이즈가 언급되었는데 6단계까지는 카프 레이즈를 진행하다가 환측 다리의 웨이트 베어링이 75% 이상 가능하게 되면은 익센트릭하게 내려오는 카프 레이즈를 진행합니다. 이게 70%라고 가정했을 때 건축이 20개를 하면은 환축은 14개 이상이 돼야지 익센트릭하게 카프 레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측 하지 지지 능력과 골반 안정성 회복을 목표로 한 고급 운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정렬 유지와 고유 수용성 감각 향상 그리고 체중 지지력 확보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난이도 훈련입니다. 첫 번째 힙하이커인데 골반 좌우 안정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정적 운동입니다. 이제 환측을 스텝박스 위에서 올라가서 건축을 천천히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골반을 환측 쪽으로 살짝 올린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중둔근과 이제 측면 코어를 함께 잡을 수 있고 특히 미드 스탠스 기간에서 골반이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아주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런지는 전방과 측방으로 진행합니다. 전방 런지는 대퇴사두근과 둔근, 햄스트링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행과 걷기 동작에서 추진력과 그다음에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제 측방 런지는 고관절의 외전근들이 많이 자극해서 측면에 대한 균형 능력과 그다음에 방향 전환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측 하지 지지 능력을 강화하는 고난이도 운동입니다. 싱글레그 프레스는 이제 머신을 활용해서 한쪽 다리로 저항을 밀어내는 운동으로
이제 큐와 햄스트링, 글루머스를 함께 강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무릎과 고관절의 정렬 유지 능력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보드 런지는 미끄러지는 판 위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미끄러뜨리듯이 실시하는 런지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지면 반응력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둔근과 햄스트링, 내전근의 협응력 강화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업과 라터럴 스텝업은 이제 한쪽 다리로 스텝박스로 올라가는 동작인데, 이 운동은 편측 체중 이동과 근력, 그리고 밸런스, 무릎 제어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스텝 다운인데, 높은 곳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으로 무릎의 익센트릭한 컨트롤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계단을 내려올 때 필요한 충격 흡수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레그 스쿼트와 싱글 레그 월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두 운동은 하지 정렬 유지랑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발목의 제어 능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벽을 등지고 수행하는 월 슬라이드는 자세 교정과 협응 훈련에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훈련은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편축 균형 훈련입니다. 보수볼이라든지 밸런스 패드와 같은 도구 위에서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발목에 대한 고유 수용성 감각을 키울 수 있고, 코어까지 함께 자극할 수 있어서 실제 보행 중에서 지면 변화에 대한 반응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를 기반으로 스포츠 또는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빠른 속도로 30분간 걸었을 때 이제 통증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부하에 대한 주변 조직들의 회복력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딩 힐 레이즈 테스트에서 수술하지 않은 쪽에 대비해서 90% 이상의 수행 능력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동일하게 건치기 20개를 했으면은 환측은 18개 이상 해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발목과 하지 근력에 대한 MMT는 노멀한 상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평 지면에서 한쪽 다리로 30초 이상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 번째 재활 목표는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스포츠 특이적 훈련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충격이 적은 활동 중심으로 환자의 니즈에 맞춰서 훈련 방향을 점차 진행해 나갑니다. 둘째는 의사의 승인 이후에 낮은 강도의 스포츠 활동에 완전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환자의 반응과 회복 상태를 관찰하면서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논 임팩트 환자의 경우엔, 스포츠 환자의 경우에는 이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재입니다. 근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전 단계에서 이어진 근력 강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단측 하지 훈련이라든지 편심성 종아리 운동, 그 다음에 스쿼트 계열 동작을 통해서 고강도 하중 상황에서도 관절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상지와 코어에 연계된 훈련을 병행해서 전신 기능 회복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점진적으로 향상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운동의 시간과 강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드밀을 빠르게 보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언덕이 있는 거리를 걷는다든지 인터벌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심폐지구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실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전신 지구성 기반을 준비합니다. 다음 고난이도 균형 및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인데, 기존의 정적 밸런스를 넘어서 불안정한 지면과 그 다음에 시각 차단, 동적 동작을 활용한 고난이도 균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보수볼 위에서 싱글레그 밸런스라든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세 유지라든지 재손상 방지와 반사적 균형 회복 능력의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스포츠 특이적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제 환자가 원하는 스포츠 활동에 맞춘 맞춤형 훈련을 도입합니다. 일단 이 시기에는 이제 로어 임팩트 또는 이제 논 임팩트 동작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영의 스트로크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의 페달링이라든지 캐치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 승인과 기능적 평가 기준 촉족 여부에 따라 운동 강도와 범위를 점차 늘려 나가야 합니다.
스포츠 복귀를 위한 전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귀 허가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복귀는 반드시 주치의의 의학적 평가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 복귀 준비 상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신체적으로 회복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PRRS는 이제 환자가 스스로의 몸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수치화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평가가 중요한데, 스포츠 복귀 전에는 실제 움직임 속에서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Y 밸런스 테스트가 있고, Y 밸런스 테스트는 3방향으로 발을 뻗으면서 균형감, 고유 수용성 감각, 그 다음에 하지 제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스타 익스큐션 밸런스 테스트는 8방향으로 발을 뻗으면서 균형 감각과 신경근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지지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을 평가를 통해 이제 비대칭이라든지 불안정성이 없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고강도 움직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발목 인공관절 전치환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인데, 하지에 반복적인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스포츠라든지 직업, 그 다음에 활동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달리기, 그리고 점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반복되는 격한 종목이라든지 하체에 집중되는 노동직무, 특히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직무 환자분들한테는 권장사항을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이 반복이 되면은 관절 삽입되어 있는 인공관절이 마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저하의 위험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복귀는 단순히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의학적 안정성과 그 다음에 기능적 회복, 그 다음에 심리적 준비 상태가 모두 확인된 이후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선생님께서 재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술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아직까지는 토탈 앵클 아스트로플라스티가 좀 불완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재활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오는 대표적인 원인들이 외상성이라든지 류마티스 아스트라이티스, 그다음에 septic 아스트라이티스, 얼라이먼트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외상이죠. 외상에 의해서 골절이 있는 경우에 카틸리지에 직접적인 인저리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얼라이먼트가 망가지는 경우 어떤 스트레스가 부하가 되면서 카틸리지의 위어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OA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분류할 때 이제 타카쿠라 스테이지를 주로 쓰는데, 스테이지 3가 되고 조인트 스페이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메디알부터 먼저 붙게 되고, 점점점 라테랄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스테이지 4가 되면 완전히 다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초기에는 아직까지 얼라이먼트를 교정할 수 있는 스프라 말레올라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스로데시스나 토탈 앵클 아스트로플라스티를 결국은 이제 시행을 해야 될 단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이제 서전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임상적으로는 아스로데시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살펴보면, 발목이란 관절 자체가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로크루랄 조인트가 도시 플렉션하고 플랜터 플렉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서브탈라 조인트라든지 아니면 트랜스버스 탈라 조인트가 로테이셔널 모션이라든지 바러스나 발거스 틸트를 같이 수행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보행 시에 발목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되게 서로 여러 관절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인공관절이 좀 구현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제 고관절에 비해서 발목은 서브콘드랄 본이 되게 얇고, 그리고 페리오스티움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공관절을 고정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는 그런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좀 인공관절 잘 픽세이션이 되는데, 탈러스는 카틀리지로 또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고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드도 이제 활발하지 않아서 나중에 힐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AVN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페일리어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메카니컬 엑시스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조금의 오류가 나중에 페일리어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자의 난이도도 되게 높은 수술이라서 아스로데시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아스로데시스와 비교해서 좀 스트릭트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아스로데시스의 가장 메인 목표는 통증 조절이고, 토탈 앵클 아스로플라스티는 통증 조정도 어느 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모션을 허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디케이션을 보면 아스로데시스는 관절을 아예 묶어버리는 수술이라서 하이디밴드 환자에게도 수술이 가능이 한데, 아스로플라스티 자체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로우 디맨드 환자에게 이제 요구가 됩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인공관절에 마모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포린 바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리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스로데시스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디케이션이 좀 빡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장기 생존율을 비교를 했을 때 아스로데시스는 거의 반영구적인 거에 비해서 아스로플라스티는 한 10에서 15년 정도로 현재로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엔테리어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티비아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미리 설계되어 있는 리섹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오스테오토미를 치고, 우선은 티비아 아래쪽을 드러내고, 이제 밑에 탈러스 쪽도 똑같이 드러내서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 위치는 인공관절이 들어갈 위치라서 되게 조심스럽게 수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일종의 시제품, 인공관절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보조 제품을 넣어가지고 관절의 어떤 스테빌리티라든지 얼라인먼트라든지 이런 ROM을 괜찮은지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이 들어갈 이제 구멍을 이렇게 드릴링을 해주고 그걸 팩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폴리에틸렌이라는 건데,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관절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발라서 실제 인공관절이 쓰이게 될 부분을 삽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항상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수술 과정 중에 인공관절에 어떤 위어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저런 걸 항상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티비아 쪽에 인공관절 설치하고 탈러스 쪽에도 설치를 하고 끝으로 폴리를 넣어줘서 수술을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 단계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통증하고 붓기는 한 길게는 1년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더라도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술 후 첫 2주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스웰링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엘리베이션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TD나 아니면 뭐 플랫풋 같은 경우에 어떤 텐던의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 텐던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3달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피버, 그리고 시비어 카프 페인, 그 다음에 좀 심한 통증, 이런 게 있는데, 피버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펙션이 발생한 사인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카프 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DVT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통증이 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컴파트먼트나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결함, 예를 들어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인이 생기면 바로 이제 담당 의사한테 노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재활 과정 중에 ROM을 너무 하게 되면 인공관절에 마이크로 모션이 너무 빨리 가해지면 에이셉틱 루즈닝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흔들리는 거죠. 인공관절이 자기 자리에 잘 잡지 못하고 리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너무 과도한 ROM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반면에 너무 안 하는 경우에는 어드이전이나 스티프니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 메디알 파트부터 OA가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탈러스랑 티비아 쪽을 오스테오토미를 치는 과정에서 그걸 보상하려고 너무 메카니컬 엑시스가 메디알리제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3나 4에서 걸을 때
좀 보행이 오버프로네이션이 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 안쪽이 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PTT가 좀 과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카프와 PTT를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바깥 외측 페로니어스 그룹들을 좀 단련시켜주는 라테랄 스텝업 이런 재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결국은 이제 아스트로플라스티 인공관절로 우리가 수술을 하니 마니를 결정하는데, 결국 이 수술의 가장 키 포인트는 루즈닝, 그다음에 웨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이거를 고민하느냐, 10년 생존율 보고된 게 뭐 어떤 논문에서 60%가 나왔어요. 60%면은 이거는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또 하냐, 본스탁 이미 다 날렸는데. 그만큼 이제 수술 후에는 의사들이 촉각을 곤두서는 것은 이게 다시 루즈닝이 생기느냐 아니면 웨어가 생기느냐. 그래서 막 계속 발전하면서 뭐 폴리에틸렌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임플란트 사이에 끼우는 걸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로데시스가 아직은 가장 메인인 수술이긴 해요. 아스로데시스는 발목이 뻗정다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무릎이나 힙으로 다 또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아스로데시스의 또 단점은 오해가 이제 무릎 쪽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재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환자를 재활을 한다면은 카프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에 있는 그 근육들, 그런 컴플렉스한 운동들을, 다른 근육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쓰는 그런 운동들 위주로 교육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발목에 이제 크로닉한 인스타빌리티가 와서 카틸리지에 계속 위어링이 생겨서 한 50대 정도의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저는 한 80살, 9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한 3, 40년을 더 써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고 생존율이 15년이라고 하면 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아스로디시스를 하는 것이 사실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로우 디맨드 환자이지만 발목 모션을 어느 정도 좀 희망하는 사람한테 이 수술이 좀 추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OFS 하인드풋 스코어를 이용해서 수술 전후의 발목 가동 능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41.6점이고 이제 1년 뒤에 출시를 했을 때는 84.8점으로 조기 발목 재활 운동을 시작한 환자분들에서 한 2배 이상의 발목 스코어를 뽑아냈고 ROM도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리비전한 환자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조기 파셜 웨이트 베어링과 액티브 ROM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개개인에게 좀 특화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기 체중 부하와 그리고 고수용성 감각이 아주 중요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재활 운동에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